세를 맞추기가 어렵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조사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아, 여기가 빌라촌인데 여기에 사무실이 세를 냈을 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이런 상가 사무실용의 어떤 그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이 오는지를 인근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문의를 해야 되겠죠. 그 문의하는 방법은 시나리오를 써서 시세조사를 잘 하면 얼마든지 이곳에 빌라촌에도 사무실을 얻으려는 수요가 있겠구나 없겠구나 정도를 알 수가 있죠. 그거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다시 인근에 이 빌라촌하고 가까운 상가촌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런 길가의 상가의 월세 시세와 동일한 면적 대비 그거보다 싸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나는 위행강제금이든 일반건축물이든 걸리는 게 정말 싫어. 그러면 1번 안 사야지. 2번, 근데 아직 안 걸렸는데, 만약에 고쳐서 세를 줘도 돈 된다면 그건 어떨까? 그래. 그럼 고쳐서 세를 줬을 때의 상가에 대한 월세 시세를 조사하는 게 여러분들의 조사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아니야. 그래도 주거용이 상가보다는 빌라촌의 상가보다는 세가 좀 순환이 빠르겠지? 그래? 그러면은 아직 걸리지 않은 거니까 우선은 주거용으로 세를 좀 내보다가, 그지?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기왕이면은 있는 세입자나 또는 있는 위아래층 사람들하고 친하게 좀 지내야 되겠구나. 또 여기 가서 또 이렇게 왁자지껄 하면서 동네 주민하고 싸워놓으면 누가 일러도 일를 수가 있는 상황을 자기가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자, 이런 어떤 처세를 하다가 그래서 세를 맞췄는데 누군가가 신고해서 원상 회복 명령이 나왔어. 그러면은 뭐 그 다음 이 사람이 2년 살다가 나갈 때 그때 개조를 할 건지 말지를 판단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뭐에 관한 문제냐면 돈에 관한 문제다. 내가 이거를 했을 때도 요 정도 돈 주고도 나한테 돈이 남아라는 상황이 되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돈에 관한 문제로 보면은 돈 문제로 보면 쉬운데 돈 문제로 보지 않고 뭘로 보냐면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걸 신고하면 가슴이 쫄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한데 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큰 문제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오케이? 더더군다나 나는 경매 초보자고 법에 대해서 나는 여태 합법적으로만 살아온 난데 갑자기 경매에 왔더니 뭐 위반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시세조사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고민거리로 된 것이죠. 이거는 뭐에 관한 문제다? 돈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주판을 튕겨서 일하는 플랜 1 때의 어떤 흑자와 적자의 어떤 분석, 그 다음 플랜 2를 딱 진행했을 때 적자와 흑자에 대한 분석을 하는 문제일 뿐이지 이거는 합법과 불법에 관한 문제로 이해를 해버리면 돈 벌기 힘들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는 대기업의 어떤 그 회장들과 사장들이 재벌들이지만은 그들이 다 합법만 하진 않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법을 하세요는 아니고 이 법이라는 건 어쨌든 이 현상을 못 따라오죠. 그죠? 법에는 형법이라는 어떤 범죄가 있는 반면에 이거는 범죄는 아니죠. 어떤 규칙 위반 같은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다변성이 있는데 이 법률이 어떤 그 인간 세상을 재단하기에 법이 좀 모자랄 때가 많아요. 이제 그런 괴리 현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법안의 틀 안에서만 갖추면 돈 벌기가 좀 힘들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도 부동산 하려고 하거나 대기업의 어떤 그 회사원도 부동산 경매를 배우려고 왔는데도 법인 설립을 하면서 내가 대표가 되면 겸직 위반이니까 합법이니 불법이니 이렇게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 중에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뭐 정치인들 중에 교수 중에 그거 고민 안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순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네. 자, 득자씨 과제 물건의 선정 중에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역시 대표님의 명강의로 인해서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립니다. 네. 영주씨 오셨고요. 자, 이 과제 물건도 괜찮네요. 이 위반성에 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이 근린생활시설의 인근에 있는 상가, 유사평수의 상가의 시세와 임대 시세를 조사해서 현재 이 물건의 위치를 파악해 보는 것, 이 물건의 위아래를 떠보는 것, 분석해 보는 것은 여러분의 팀워크, 그러니까 어떤 그 과제에 굉장히 적합한 공부하기에 좋은 과제인 것 같아요. 자, 만일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 되나요? 예, 국가가 당연히 위반이라고 인식하면 공무원이 당연히 원상회복을 하세요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떤 경로로 걸리는지요? 네, 주의의 신고? 네, 정답입니다. 공무원이 와서 문 열어보세요 하진 않으니까 주의의 신고가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처세를 부드럽게 웃어가면서 하는 게 좋고, 여러분들의 이제 주변에서 이거 할 때 이게 만나는 사람의 얘가 뒤통수를 쳐서 신고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을 봐야 되겠죠.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되니까. 어차피 발생한 이행 강제금도 나중에 나오는 이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위반으로 걸리는 상황들이 아주 많이 존재합니까? 네, 많지 않습니다. 네. 왜? 공무원들이 그렇게 행정이 남아돌지 않아요. 바쁩니다. 그래서 누가 신고하면은 신고를 처리는 해야 되지, 적극적으로 뭐 찾으러 다닌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시행이 돼가지고, 다음에 어떤 투표에 영향력을 주는 행위를 당연히 지자체장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죠? 자, 이런 비슷한 빌라들이 다수 보이던데요. 입찰해도 되는 물건인지 아니면 패스해야 되는지, 입찰한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합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조사 포인트죠. 형사씨 뭐예요? 예, 과장님. 경매 사이트는 봐도 잘 모르겠어요.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줘봐요. 예. 키왕장 옥션 몰라요? 네. 아니 경매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노란색 보이죠? 이 노란색이요? 이 노란색 밑으로 전부 말소니까 권리분석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쉽죠? 노란색. 킹왕짱 옥션. 당연히 근린생활시설이죠. 근린생활시설이니까 취득세가 4.6%죠. 그러니까 외관은 빌라인데, 빌라는 보통 1.3부터 최대 몇 가지 있어요. 2점 몇 가지 있냐? 3점 몇 가지 있나? 뭐 하죠. 거의 3%대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가로 봐가지고 4.6%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빌라가 1.3이라고 보면은 여기에서 취득세가 3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1.3이니까 3배면 3.9니까 실제로 3.9보다 4.6 정도면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가의 취득세로 봐버리면 좀 더 비싸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3배나 비싸다. 그러면 이 빌라가 예를 들면 2억에 이제 우리가 낙찰됐다 칠까요? 2억에 낙찰되면 취득세가 4.6이니까 그냥 순수하게 취득세로만 보겠습니다. 2억에 곱하기 0.046 이러면 920만원 되겠습니다. 920만원이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같은 2억에 1.3 0.013 치면은 0.013 치면 260만원이 되죠. 260만원. 자, 그러니까 취득세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첫째 많이 나죠. 2억이라고 봐버리면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 700만원 차이가 나버리죠. 700만원 차이가 난다. 물론 1억짜리라고 보면은 좀 더 작겠죠. 만약에 1억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취득세가 460이고 1.3은 130이 되니까 한 300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억에 낙찰될 경우는 이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는 점이 있어요. 다만 뭔 차이가 있냐? 그러면 안 사야죠. 이렇게 마음이 벌떡 나죠. 다만 뭔 차이가 있습니까? 만일 위반 건축물로 걸리지 않는다면 같은 동일 평수의 빌라와 마찬가지로 전세나 월세 수준이 비슷합니다. 왜? 들어오는 세입자는 그 사실을 모르므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들어오는 세입자 입장에서 여기는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했으니까 여기는 전세가 1억인데 나는 8천을 해주시오 라고 흥정을 하겠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비슷하다 그랬지 똑같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럼 내 경험을 얘기해 드릴게요. 내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똑같이 받았어요. 즉 뭐냐? 위반 건축물이 아니라면 전세나 월세 수준은 비슷하거나 조금 낮춰놓으면 금방 들어오겠죠? 다른 빌라들보다 낮춰놓으면 들어옵니다. 자,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다만 아까 말한 취득세가 이렇게 비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찰가를 낮게 잡으면 되죠. 낮게 잡는다. 즉 일반 빌라는 한 2억 정도로 이제 우리가 그 낙찰을 견적을 봤다면 이거는 어쨌든 하자가 있는 거죠. 빌라라고 보면은 빌라보단 처지는 상가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낙찰가를 낮게 잡고 응찰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낙찰가는 조금 더 낮게 잡아서 매입을 해야 돼. 이 규칙을 위반하면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첫째, 취득세가 높아서 손해. 둘째, 일반적인 빌라보다 팔 때 대우를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손해. 그러니까 그냥 빌라다라는 그 어떤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건축물 대장상 사무실로 되어 있거나 근린생활 시설이면 당연히 낙찰 가율도 낮춰서 잡아야 되는 것이다. 이유는 뭐냐? 팔 때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매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일한 평수 빌라보다 낮게 팔리죠. 그러니까 낮게 팔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낮게 사야지. 더더군다나 취득세도 센데. 근데 다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요게 있다. 안 걸리면 전세나 월세 수준에 비슷하게 팔린다. 비슷하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찌 보면은 낮게 사고 팔 생각 없이 내비둬 버린다 이겠죠. 팔 생각 없이 내버려도 세를 받아서 수익을 남길 생각만 가진다면 빌라보다 낮게 샀으니까 당연히 대출은 80% 나올 거고 빌라보다 낮게 샀으니까 안 팔 생각만 하면은 동일한 어떤 월세 수준으로 된다면 우리가 투입 자금이 거의 없거나 소액으로 되면서 그 월세를 받아서 돈놀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낮게 샀으니까 일반 빌라보다 조금 낮게 내놔가지고 손이 잘 맞기만 맞으면 일반적인 어떤 사람만 잘 만나면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낮게 샀으니까 낮게 팔면 돼요. 그 다음에 낮게 샀으니까 낮게 팔지만 이용은 다 일반적인 빌라 수준에서 이용이 된다면 내가 팔 생각이 없다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존재 조건을 왜 달았냐면 나는요 경매로 사가지고요 팔아서 수익을 남겨야 돼요 라는 생각이 목적이 강한 사람 같으면 이 물건 사면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아유 경매 실패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부자 마인드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 조건은 글로 적어놔야 돼.
안 적어 놓으면은 한 1년 지나면 옆 사람이 야 그런 거 뭐하러 샀어? 그럼 거기 또 훌떡 넘어가 가지고 또 지를 그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근린생활시설인 빌라를 낙찰받는 좁은 틈새죠. 그러니까 여기 틈새에는 필요한 게 뭐예요? 나의 생각도 되게 중요하죠. 나 안 팔 거야. 여기서 새놀이나 받으면서 있다가 나중에 어떤 그 손이 맞을 때쯤에 팔면 돼. 자, 그 말은 뭡니까? 나중에 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제값 받게끔 내놓고 그동안에 새 굴려놓고 간간히 부동산 업자한테 아유 사장님 요즘 손님 없습니까? 라고 사부작 물어보고 누군가가 아유 손님이 왔는데 조금 더 깎아주면 안 돼요 하면 그 깎아주는 금액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구매에 맞으면 파는 것이고 안 맞으면 아유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안 그래도 이거는 싸게 내놓은 건데요 라고 하면서 버티면 되는데 여러분의 멘탈이 약하다 보니까 부동산 업자가 요건 싸게 팔아야 되고요 손이 없어요 손님이 많지 않네요 그러면은 금세 주눅이 들어가지고 혹시 내가 뭘 잘못 샀나 어쨌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플랜이라는 게 플랜